시작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이번에는 밤사이 들어온 직구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파나마가 미사일 부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을 적발했죠. 네, 파나마가 미사일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적발해서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쿠바에서 출발한 북한 국적 선박이 신고하지 않은 군사 화물을 파나마 운하를 통해 밀 반입하려 했다고 밝혔는데요.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문제의 선박에 마약이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구로 인도해 조사한 결과 미사일 장치로 보이는 물품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선장은 자살을 시도하고 선원들도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문제의 선박을 당분간 억류하고 미사일 부품의 정확한 용도와 행선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만약 미사일 부품이 맞다면 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 결의 17185를 통해서 북한의 무기 금수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열린 집무반 재판 결과로 인종차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면서요? 네, 이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흑인 밀집 지역인 크랜쇼 대로에서는 100여 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고요. 이 가운데 일부가 가게 유리창을 부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오클랜드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고요. 또 도심을 행진하던 시위대가 한때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클랜드 경찰은 폭력 행위를 한 시위대 20여 명을 검거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나 항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우리 조종사 이름을 희화해서 그 논란을 만든 미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아시아나 항공사가 소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죠. 네, 미국 방송사를 상대로 한 아시아나 항공기 소속 계획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아시아나의 소송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요. LA 타임스는 이번 소송으로 사람들이 아시아나는 왜 사고 수습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종사 이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송사가 이를 보도했다는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아시아나의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도 역시 아시아나의 계획을 어리석은 소송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에릭 윈플 기자는 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전했고 아시아나를 폄훼한 건 사실이지만 아시아나가 입은 손해가 없고 또 공적 대상에 해당해 명예훼손 입증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기와 똑같은 종류인 보잉 777기가 미국 LA에서 이번에 엔진 고장으로 출발 지연이 된 사고가 또 있었죠? 네, 17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돼서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 문제가 생긴 항공기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번에 착륙 사고가 난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B777기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0시 20분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이륙 전에 엔진에서 기름이 새는 것이 확인돼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항공기는 정비에 들어갔고요. 탑승객들은 출발 시각에서 17시간가량 지난 어제 오후 5시 20분 대체 항공편을 타고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주춤하고요.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여의 하륜아두목부터 밀리고 있는데 옆으로 가는 노들로도 강 동쪽으로는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이촌동 부근 하위차로에 한강 시민공원 시설물이 놓여있기 때문에 난지나두목부터 이촌동까지 쭉 밀리고
밀리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내부순환로 오늘 성산대교 쪽으로 긴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는데요. 기름램프 이전부터 홍제램프를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도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주변에 도심 진입하는 길 중에 성산로는 연인아들목에서 금화터널 쪽으로, 통일로도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밀리고요. 강서 영등포권의 국회대로도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부터 목동교 쪽으로 주춤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언제부터인가 국어와 역사, 철학 교육이 등한시되었습니다. 특히 국사는 2005년 수능에서 다른 사회 과목과 함께 선택 과목이 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배제되다시피 했죠. 현재 국사를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박 대통령도 국사를 평가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군요. 그러나 수능에서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나오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능책의 출발 사진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찬반 입장 모두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론 문제가 아니라 국사를 수능에서 필수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듣는 찬반 의견입니다. 오늘은 먼저 국사를 수능 필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정책본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국사 교육의 당위성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고려를 세운 왕을 궁예라고 대답을 하고요. 예. 저희들이 교총이 7월 8일부터 10일간 한국사 교육 강화 관련해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88%의 선생님들이 한국사의 인식 수준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 원인에 대해서 62.9%가 수능이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예. 우리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석과 이해는 고사하고 기본적 역사적 사실이나 상식조차 모르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한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자는 측면에서 수능 선택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재 신채호 선생, 조선 상고사를 쓰신 참 어른이신데 네. 이분 또 그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군요. 네네. 예, 근데 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저희들 1600명에 달하는 초, 중, 고, 대학 교수님들 부분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론적인 측면을 물었을 때 수능을 필수로 하자라는 부분이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 평가 부분과 연계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공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실효적이고 또 아이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에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이 수능 필수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평가와 연계가 안 되고 이 대학 진학과 연계가 안 되면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국사 교육이 필수로 되어 있긴 필수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는 유일하게 서울대가 그 필수로 반영을 하던데 이 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서울대만 보다 보니까요. 예. 그 등급 부분을 9등급까지 나오는 측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반드시 봐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 오히려 점수 부분이 등급이 낮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이 된 거죠. 예. 지금 수능 필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물론 뭐 사회 과목에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그 대부분입니다만은 지금 학생들의 그 역사 지식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 그런데 내년부터 국사 2수 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업 시간 또 늘어나고 예, 이런 데다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한다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능 필수 부분은요. 지금 이제 사회탐구 영역 부분이 두 과목, 세 개에서 이제 올해부터 2개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역사를 반드시 필수로 하게 되면 선택 과목이 하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측면에서의 그 수능 필수 부분은 이 사탐 부분의 한 영역에 그 역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독립적으로 이 그 역사 그 시험 문제를 따로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회 탐구 과목 부분에 대한 축소나 또 역사 과목의 특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사회 과목이 전부 다 10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리, 역사, 일반 사회 뭐 그리고 근대사입니까? 근현대사입니다. 예, 합쳐서 다 10개인데 이 10개 중에 그 지금 수능 사회 탐구에서는 2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교총 입장은 한국사를 사회 탐구 영역과 별개의 과목으로 치르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탐구 과목을 앞으로 9개 과목에서 2개 과목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 이 국사 부문은 따로 하자. 이런 주장이신데.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교과목이 늘어나서 학생들이 입시 부담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험 과목이 하나 더 늘음에 따른 부담감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 학생들의 부담감 부분을 그 시험 문항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항 자체 부분을 많이 하지 않고 수업 시수도 지금 6단위로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들 부분이 보통 1학년 때 다 몰아서 배우는 집중 이수제 형태로 이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나눠서 지속적인 역사 인식을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고 1, 2, 3 때 나눠서 한다면 시험 부담감 부분을 약화하면서도 이 역사 교육의 강화라는 정책 목표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이 기본적으로 대입제도 자체를 이제 건드리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 네. 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던 국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네네.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자연계열 학생도 우리 그 미래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이끌 그 학생들이고요. 예. 또 그 학생들도 당연하게 그 인문학적 소양 또 역사를 통한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 시험 부분의 부담 부분은 있지만 또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계 학생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늘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또 안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더 팽창하게 돼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과 또 여야 위원님들 또 뭐 대통령께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방법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사 인증시험 같은 방안도 또 고민을 하고 내신 반영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사교육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사교육적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에 또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교육 시장 부분이 팽창하는 그 기제를 주지 않도록 시험 문항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또 할 수 있다면 그 사교육적 부분에 대한 영향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방금 이제 그 국사 인증 시험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예, 우리가 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해서 암기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래서 역시 수험에 해서 공부는 하겠지만, 네네. 역사 인식의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국사 인증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인증시험 부분을 보는데요. 예. 지금 초급, 중급, 고급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합격률 자체가 평균 한 5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 이게 패스오와 페일 부분으로 하게 됐을 때 만약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학생들 부분은 수능 자체를 못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국사 인증시험에 따른 또 그 사교육적 요소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사 인증시험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예. 그 한국사를 암기감으로 인식하고 흥미 유발이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물론 그 평가를 하는 측면에서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있어야 되지만 특히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 이 역사 교육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좀 학교의 어떤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그 체험 중심의 문화재라든지 향토학 중심 수업 부분으로 좀 수업 방법을 개선하자. 그러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지자체나 또 시도교육감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법제화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교총 주장대로 하면 결국 수능 체계가 큰 틀에서 좀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당장 수능 필수 과목으로 전환하는 건 어렵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무총리님께서는 워낙 대입제도라는 건 민감하고요. 또 예. 많은 국민들이 대입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능 간소화 또 대입제도 개편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내년 또 올해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대입 3년 예고제 원칙에 따라서 교육계나 또 많은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과정을 거쳐서 이 역사 교육의 방한 부분의 차원에서 이 수능 필수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교총에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지금 우리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국사라고 하지 않고 한국사라고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모국어를 얘기할 때 한국어라고 하지 않고 국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교총에서 좀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한국사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국사를 부르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네. 국사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제가 왜 이렇게 한국사라고 그러냐면 저희들 사회 탐구 부분의 과목이 그 국사하고 한국 근현대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걸 분리를 하게 되면 여러 과목이기 때문에 이 국사 한국 근현대사 부분을 통칭을 하게 되면 한국사라는 부분을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이제 국사라는 부분을 통칭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더워요 땀나요 지쳐요 마시고 힘내요 비타민 오너 카페인 없어요 참 착하네요 카페인 없지 비타민 많지 완전 착하다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지금까지 3부였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5초에 한 명씩 1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 환자의 80%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정부의 90%를 눈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명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국내는 물론 저개발 국가에서도 눈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02-718-11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할아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치?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햇살 좋은 날 차창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면 당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예, 지른축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밤새 열린 미국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내렸죠? 네, 현지 시간 16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요. 예.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1% 내려서 15,451.85로 예. 거래가 끝났고요. S&P 500 지수는 0.37%, 나스닥 지수도 0.25% 내렸습니다. 예. 이는 최근 계속된 상승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버냉키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대한 버냉키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당분간 이런 버냉키 의장의 입과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야후가 실적을 내놨었고요. IBM과 인텔은 17일, 구글,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는 18일, 애플은 23일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수장인 현우석 부총리가 어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죠? 네, 현 부총리는 어제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그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에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는 9월 중순께나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이 대략 결정이 되는 9월쯤에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124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분석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공약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예. 현 부총리는 큰 정책적 방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 또 화끈한 정책은 찾기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큰 만큼 앞서 내놓은 정책대로 그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상반기 세수 실적이 10조 원 정도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10조 원까지는 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 이런 걸로 세수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현우석 부총리 세수 부족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한 셈인데, 이 국세청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세청이 어제 롯데그룹에 대해서 또 세무조사에 들어갔죠? 네, 국세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기업들을 많이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예. 어제 롯데쇼핑에 대해서 15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어제 압수한 자료, 하드디스크 넣은 박스만 한 10개 정도 이상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조사에서 사실 눈여겨볼 게 조사를 맡은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란 겁니다. 예. 통상 대기업 조사는 조사 1국에서 맡습니다. 근데 조사 4국이 나섰다는 얘기는 뭔가 특수한 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사 4국은 90년대까지는 명칭이 특수조사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격인 롯데쇼핑하고 계열사 간의 어떤 내부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 혹은 해외 비자금 이런 혐의를 파헤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검찰이 CJ그룹에 대해서 해외 비자금 탈세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을 때요. 예. 그 업계에서는 다음 세정 대상이 L그룹, L치그룹 등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L로 시작한 롯데가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이 지금 조사 중인 곳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닌데 이렇게 기업들을 마구 조사한다고 해서 과연 이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经济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방금 지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출범했지만 잠재 성장률조차 내려오고 성장률도 2% 후반을 달성할지 의문입니다. 새 정부 넉 달이 지난 지금 한 차례 주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벌써부터 세수 부족을 염려하는 처지로 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아직은 걱정할 것 없다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문자 그대로 최악입니다. 경기 침체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다가 전세 대란까지 겹쳐서 서민들 삶 정말 팍팍합니다. 우리 경제 도파구는 없는지 여당의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이시죠. 나성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경제 상황에 대한 시각부터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다들 우리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 여당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선 8분기 연속해서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0%대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예. 대내적으로 보더라도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특히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게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지금 부진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각국이 이제 양적 완화, 그동안 해온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을 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이긴 하지만 약간 상승 조짐이 있습니다. 0.8% 정도로. 그리고 이제 대체로 지금까지는 상고하죠. 전반기는 괜찮다고 후반기에 나쁘고 이런데 이번에는 상저하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제 현우석 부총리 이제 기자 브리핑이 그 세종청사에서 있었는데 네네. 이분이 그 하반기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그런 대로 견지할 수 있다. 이 고용과 실질 임금도 개선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나 의원님께서는 이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 부총리는 수출 역시 반도체와 조선 등에서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 심지어 삼성전자 갤럭시 4가 수요가 감지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 경제 성장률 3%로 잡았다가 올해 초에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2.3%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2.7%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4.1 부동산 대책이 조금 효과를 받고 그동안에 지금 다시 이제 그 효과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추경 효과가 3, 4분기부터 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유로존 경기가 부진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제 회복 조짐이 좀 있고요. 예. 신흥국들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을 우리가 우려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아마 7.5%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마
글로벌 수요가 좀 회복됨으로 해서 수출이 완만한 개선세가 있지 않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험 요인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예. 세계 각국이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그 금융시장 불안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저번에 좀 줄어든 것 같더니만 또 연체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 경기라든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계속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바람이죠. 예, 방금 우리 나 의원님께서는 뭐 추경 효과도 하반기에 드러날 것 같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과 미국의 경기 회복이 있다. 이래서 어느 정도 낙관론 편에 좀 서시는 것 같는데 문제는 지난 5월 말까지 우리 정부가 굳은 국세가 82조 천억 정도로 작년보다 9조 원 좀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10조 원 정도가 국세가 이제 부족할 거다. 그런데 하반기에 또 부족하면 결국 그 세수 부족이 자칫하면 20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들어갈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세수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 말까지 이제 전망 대비 9조 원이 이제 작년 대비 9조 원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아마 6월 말까지 아마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작년 경제 침체로 인한 것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상반기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는 작년 경제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엔 또 상반기처럼 10조 원까지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엔 조금 이제 경제 상황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10조 원까지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2조 원만 부족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이제 추경 편성할 때 세입 경쟁을 12조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조 원 정도 부족하면 전체가 12조 원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거보다 좀 더 부족할 수가 있죠. 근데 3, 4조 원 정도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건 뭐 테크니컬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진 않고요. 장기적 침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국제 경제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국제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국제 경제가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면 우리 경제도 이제 장기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경제 민주화에 이제 너무 치중을 하고 경제 활성화 대책을 소홀히 하면은 이 장기적 침체가 더 과시화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우려하는 것이 우리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반대를 하면은 장기적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에 많이 가져오는데 이게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추경이 세수 부족 12조를 예상을 하고 만든 건데요. 세입 경쟁을 했죠. 만약에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늘어난다면 그때도 이 2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저희는 2차 추경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경쟁을 이미 12조를 해서 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12조를 넘어서서 뭐 3, 4조 원 정도 더 이제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가서 이제 불용액들을 잘 활용하면은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정부가 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2차 추경을 좀 더 어렵게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2차 추경 편성하는 것이. 추경 편성하는데 벌써 이제 2, 3개월이 걸리거든요. 2, 3개월 걸리다 보면 벌써 이제 내년도 이제 예산 편성 시기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당이 2차 추경 편성을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국회 상황은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차 추경 편성은 그렇게 쉽지 않다. 다만 지금보다 예기치 않은 경제 위기가 만약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그 야당은 세수 부족 원인으로 부자 감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그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 86%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감세 이번에 한 겁니까? 저는 야당 주장은 잘못된 거라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해왔고요.
이명박 정부도 부자 감세를 한 적은 없고 국민 감세를 했어요. 모든 국민하고 모든 기업에 감세를 해드렸죠. 근데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표가 8,800만 원 이하는 2%포인트씩 다 세율을 인하해드렸지만 8,8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세를 했어요. 3%포인트 증세를 했고 물론 8,800만 원 이상 다 한 건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증세를 했고 감세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작년 말에는 저희가 오히려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가지고 부자 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의 경우는 중소기업은 다 감세를 해드리고 대기업은 하다가 중간에 말았고요. 마지막에는 또 최저한세율을 대기업에 대해서 인상해가지고 오히려 증세를 했죠. 그래서 저는 부자 감세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수 부족이 왜 왔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몇 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로 해서 왔고 또 반면에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출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정부 지출이. 그래서 이게 이제 세수 부족 현상이 온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나라가 겪은 것이죠. 예, 우리 세수 부족이 지금 법인세가 작년보다 4조 3천억 그리고 부가세가 작년보다 1조 1천억이 모자랐으니까 예, 결국은 뭐 장사 안 됐다는 얘기겠죠. 경제가 안 좋은 거죠. 예. 경제 안 좋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당이 방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 이 야당 또 야당이지만 정부 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더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예, 근데 징벌 배상만 하더라도 야당이 3배 안을 내면 새누리당은 10배 안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투자 분위기를 더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민주화 법은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총선 대선 공약이었고. 근데 저희 경제민주화는 야당과는 좀 질이 다르죠. 저희는 하여튼 경제 참을 끼얹지 않으면서 또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이것을 이번에 근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것은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종료를 하고 이제는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쪽으로 이제 매진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투자 활성화를 하려면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현 정치 국면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가져온 그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이제 규제 개선인데 입지 개선을 한다든지 기업 도시, 혁신 도시에 이제 투자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이제 좀 막아준다든지 이런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 제때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활성화 지금 지지부진한 것이죠.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2조 3천억을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상화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어갖고요. 다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채무가 아시다시피 한 468조.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0조 안팎이 되는데 결국 이게 우리가 균형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어차피 국채는 계속 내야 되는데 이 복지를 계속 하려면 빚을 내거나 아니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주장대로 세금을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새누리당 어느 쪽으로 갈 겁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총선 대선 공약은 지킬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하다면 복지 공약은 규모를 좀 재조정할 수도 있고 도입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제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처럼 그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장은 우선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다 걷어보자. 그래서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지 탈세 척결 등을 통해서 해보고 그래도 나중에 부족하다면 그때는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를 한번 노력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 약속 지킨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데 그 바람에 지금 지방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규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들 27개.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그중에 10개 중 9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 받았습니다. 근데 6조 5천억이 투입되는 포항 삼척간 고속도로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3 정도입니다. 그리고 1조 4천억이 되는 그 한려대
한려대교,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는 0.045 정도로 하루 통행 차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우선 불필요한 세출력에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106개 지역 공약을 했습니다. 작년 대선 때. 예. 이제 사업수로 보면 167개예요. 근데 그중에 계속 사업이 71개고 신규 사업이 96개인데 계속 사업은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면 되고요. 문제는 예.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예타를 해야 됩니다. 예타를 물론 이미 완료한 것도 있지만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예타가 잘 안 나오면 어떠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공약은 다 지키겠다. 그리고 예타가 잘 안 나오더라도 예타가 나올 수 있도록 재조정 이제 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 예타가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도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재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려면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일자리도 생겨날 것 같는데 이 박 대통령도 투자하는 기업은 억보다를 것이다. 이렇게 투자를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정작 기업들 반응 시큰둥하거든요. 올 상반기 그 4대 그룹 투자는 목표에 비해서 35%에 그쳤습니다. 근데 외국에 또 해외 투자는 많이 해요. 이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유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투자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사실 기업들은 투자 수익이 생기는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거든요. 예. 전쟁터에도 투자를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사회 경제적 분위기가 계속되고 하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겠죠.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또 국내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기업 보고 투자 안 한다고 자꾸만 돈 쌓아놓고 투자 안 한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투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 나승린 의원이었습니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평생 친구해 두두두둔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원 이상 주유시 매일 25,000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일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왜 우리는 이런 인재를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이 사고가 15일 오후 발생한 지 오후 6시 반에 문성국 서울시 부시장 최초 사고 보고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밤 10시 25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사고 현장 부시장이 진두지휘했는데요. 이 발주처 서울시 아무런 관리 감독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박 시장 아직 정치에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위 김현 진선미 의원 사퇴할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론책의 출발사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재론책 변호사였습니다. 출발사 아침을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행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